듣다 보면 옛날 제 생각도 들고 별의별 사연들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듣기만 했던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보려니 괜히 마음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저와 같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도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고부관계로 서로의 힘을 다 소진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같이 좋은 예가 있으면 고부관계라는 편견에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제 인생을 한번 둘러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서전 같을 수 있는 제 이야기를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없이 살던 그 시절에 촌에서 나고 자란 저는 요즘 사람들처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쌀이 귀해서 매일 보리밥과 감자를 씹어야 했고 물건이나 음식이나 뭐 하나 넉넉하지 못한 탓에 참 아쉬움도 많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젊은 시절이 가장 아쉬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시절의 연애라는 게 어디 흔할까요? 가끔 동네 언니 오빠들 중에 누구랑 누가 몰래 만난다는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어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만 갇혀 지내듯 자랐고 그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나이만 먹어서는 집안끼리 맺어준 집안 남자와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는 날 신랑 얼굴 보고 그러는 게 연애 결혼보다 흔한 일이었으니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감수성이 풍부했던 저는 그렇게 시집 가는 것이 그리 달갑지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 저는 군말 없이 시집을 가야만 했지요. 그렇게 연지곤지 찍고 혼례를 올린 날,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일지 무슨 말을 할지 내심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은 혼례 첫날부터 저를 바람맞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결혼식 올린 그날 자기 친구들과 밖으로 올려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익히 알고 계셨는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여자 문제로 제 속을 썩였습니다. 대체 결혼까지 한 남자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그렇게나 여자들을 좋아했었죠. 그러면서도 마누라인 나한테는 어쩌면 그리 무정한지 저는 늘 여자 끼고 놀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남편 어디 두고 볼까요? 당장 친정에 일러주고 이혼하자 그러면 그만일 텐데 그때는 이혼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았고 여자가 이혼하면 인생이 망한다 했던 세상이었죠. 집안 망신이라며 친정에도 돌아갈 수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그런 남편을 참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낯선 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하며 기댈 것도 하나 없었는데 하필 그런 논팽이 같은 남편을 만나 제 고생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애정 하나 없어도 시부모님 등살에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후로는 남편에게는 신경을 끊으려 애를 쓰며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미워도 아들은 얼마나 이뻤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제게 아들이 유일한 제 편이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면 남편도 철이 좀 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바보였던 건지 남편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처자식 챙길 생각은 않고 늘 술집이나 다방을 다니며 여자를 끊지 못했죠. 저는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별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고 참더라도 자식에게까지 그리 무정한 남편을 보니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끌어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저도 이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었죠. 장손 데리고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집안 어르신들 뒤집어질 일이었기에 저는 혹시 이혼 얘기를 꺼냈다가 아이만 뺏기고 쫓겨날까 싶어 계속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다 자라면 그때라도 남편과 갈라설 작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생각보다 일찍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무관심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더러 왜 이혼하자 그러는지 묻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우리에게 관심 없는 남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위자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호적 정리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너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고 논팽이 같은 남편이랑 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제게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그렇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저는 그 후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가뿐해서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연고도 없이 아들 데리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 막막했지만 시댁에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해본 저는 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청소일부터 주방 설거지에 별일 다 하며 어렵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몸 굴려서 돈 버는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며 저희 아들은 저를 호강시켜 주겠다며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날 위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행복을 느꼈죠.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호강을 시켜주겠다던 아들은 제 기대처럼 잘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을 입학하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다들 취업도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보니 자격증 공부하는 우리 아들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늘 잘해주던 아들이었으니 무리 없이 잘해낼 거라 생각하며 저는 아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좋은 짝 만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리 아들은 여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여자친구 한번 데려오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 지 아버지랑은 안 닮아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러다 혼자 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밖에서 선물 같은 걸 들고 들어오며 연애하는 낌새를 보이는 겁니다. 곱게 포장이 된 선물을 보니 누가 봐도 여학생이 준 것 같은데 별말 없는 아들을 보며 저는 궁금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만나는 사람은 무슨, 공부하기 바쁜데 연애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도 바빠도 다 연애할 수 있지. 그럼 저 선물은 누가 준 거야? 여자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저 정말 여자친구 없어요. 이건 그냥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건데? 비밀인 거야? 그냥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애 하나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아들 반응을 봐서는 정말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좋아해준다니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아가씨가 괜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좋은지 매번 선물에 영양제에 아들을 많이 챙겨주는 듯 보여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서 제가 그 아가씨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쑥스럽다고 휙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깍듯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민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이희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사드려 죄송해요. 제가 오늘 태민이에게 줄 게 있어서 잠시 들렸어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럼 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갈래요? 아니에요, 어머니. 금방 갈 거예요. 너도 이제 가?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면 쓰나. 안 그래도 장 봐서 올라가는 길인데 밥이라도 먹고 가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제가 어머니 저녁 준비하시는 거 도와드릴게요.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니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아가씨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한 마음에 저녁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우리 집에 그런 자리가 불편할 텐데도 내색 하나 없이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있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고 갈게요. 저 주세요. 아유,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저 되게 힘세요. 정말이에요. 요즘 깍쟁이 같은 아가씨들 같지 않고 수더분하고 싹싹한 모습을 보니 참 괜찮다 싶은 겁니다. 게다가 가정교육도 잘 받았는지 젓가락질도 잘하고 예의도 아주 바른 게 저는 그 학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들이랑 잘해봤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가 불만인지 그 아가씨와 만나볼 마음이 영 없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얼굴이 못나서 싫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얼굴은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면 귀여운 상인데 저는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가씨는 힘든 시험 준비하는 우리 아들을 챙겨주었고 언젠가부터인지 우리 아들도 그 아가씨의 마음을 알아주고 둘이 잘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마당에 괜히 엄한 여자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는데 그 아가씨라면 저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더군요.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열심히 챙기는지 제가 너무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 아가씨 덕분인지 계속 떨어지던 시험도 합격하고 그 후로 우리 아들 일이 술술 풀리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아가씨가 복덩이 같았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도 그랬고 그 애를 만난 후로 우리 아들 일이 전부 잘 되어 있으니 분명 그 아이 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잘 만나는 걸 지켜보던 저도 그 아이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희선이는 기댈 곳이 없는 아이였어요. 어릴 적 우리 아들처럼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다가 몇 년 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혼자 지낸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더 마음이 짠하고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희선이 너도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나도 우리 아들 혼자 키워봐서 알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가 희선이 참 예쁘고 바르게 잘 길러주셨다. 내가 꼭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혼자 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색안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 보면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좋아요. 그래, 희선이 너도 앞으로 엄마 보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엄마처럼은 못해줘도 밥이라도 차려주마. 우리 아들한테도 잘해줘서 고맙고 내가 너한테는 고마운 게 참 많구나. 애가 마음이 참 착하고 따뜻한 것도 그렇고 힘든 형편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저는 희선이를 제 며느리로 삼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식들 결혼 문제가 부모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 아이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그런 여자 없다며 몇 번이나 당부하고 희선이랑 오래오래 만나다 결혼을 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이들의 결혼 소식이 무척이나 기뻤던 저는 혼수며 예물이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겠다며 희선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속 깊고 착한 며느리를 드린 것은 제게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긴 시간 옆에서 지켜본 덕분인지 희선이에 대해 잘 알기도 했고 그 아이가 변심 없이 우리 아들을 사랑해줄 것을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도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정말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살림은 물론이고 일도 잘하고 바쁘고 힘들 텐데도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된다며 주말마다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고 직접 만든 음식들을 챙겨와 주고 나는 남부럽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고아 며느리 본다고 불쌍하다 싶어 하던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얼마나 더 잘하던지 위가 안 좋다며 식단 관리해주고 일 열심히 하라고 매번 보양식에 영양식에 제가 어미였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했었는데 싶어서 괜히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들이 헌신적인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드디어 제가 바라던 대로 좋은 여자 얻어서 잘 사는 듯해서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늙은 노인에 취급하고 밥만 축내는 식충이로 보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저를 아들만큼이나 극진히 모셨습니다. 바쁜 아들을 대신해 저를 데리고 여러 명소를 데려가 줄 때면 항상 따님이 어머님께 너무 잘하시네요. 효녀 두셨네요. 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딸 팔불출인 것 마냥 다른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우리 딸이 이런 것 말고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효녀예요, 효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 인근의 주민들 중에는 며느리가 제 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이나 며느리는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었고 저 또한 살갑게 대해주는 희선이에게 감사하며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 가벼운 장난도 칠 만큼 편해진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제 앞에서는 빵긋빵긋 웃으며 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든 미주알 고주알 말해주던 아이가 혼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제가 물어나 볼까 싶었지만 저에게 말 못할 일이라서 저러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찾기 전까지는 제가 모른 척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들네 부부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안 모든 곳이 울릴 정도로 다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법 소란스럽기는 했습니다. 몇 번은 제가 방에 들어가 두 사람을 말린 적도 있었죠. 별일 아니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금방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단순히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다툼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된 게 고작 3년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의견 대립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 저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는 즉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다 이야기하니 충분히 어느 정도의 다툼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마다 아들을 말리고 며느리를 위로해주면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조금씩 불안한 징조는 보였지만 저는 눈치를 못 채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집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온천여행을 다녀오라고 선물을 주어 3박 4일 정도 내려갔다 오니 현관 앞 신발장에서부터 거실까지 며느리 물건과 사진들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가 이 집에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손을 씻고 제 방에 들어갈 때까지 늙은이의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불길한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네 부부가 쓰는 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들의 흔적만 있을 뿐 며느리의 물건들이 몽땅 다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에게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갈 친정도 없었고 잠시라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분명히 저에게 문자 메시지라도 남길 아이인데 집구석 어디에도 며느리가 저에게 남긴 메모가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심하게 다툼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나가기라도 했나 싶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초조히 기다리게 되었죠. 아들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반길 겸 며느리에 대한 행방을 물어볼 겸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여행 가방을 들고 오는 아들 뒤로 낯선 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화장법이 달라졌나 싶어서 안경을 다시 고쳐 써봤지만 분명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분위기부터 며느리와 전혀 다르더군요. 순하고 둥글둥글한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상의 며느리와 달리 얼굴 곳곳이 뾰족하고 눈이 크지만 쪽 찢어진 모습이었고 화장 때문인지 몰라도 묘하게 어두운 얼굴이더군요. 얼굴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생김새가 꼭 불려시 같고 믿음이 가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이끌고 방으로 가더군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놀라셨죠?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잠시 이 방으로. 그리고 저를 끌고 들어간 아들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또 저희 감정과 상관없이 어머니 의견과 감정이 섞일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랑 희선이 이혼했어요. 뭐? 이혼? 아니 너랑 희선이가 왜? 너 저 여자 만난다고 희선이를 버린 거야? 아니요, 그 반대예요. 희선이가 저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손을 대기도 했고요. 통장에 손대는 거야 걔나 저나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서 마음껏 돈 쓰고 싶은 욕심이 날 수 있다고 해도 외도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전에 다투었던 거 모두 그 일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희선이와 같이 살기는 했지만 사실 별거 상태였죠. 그러면 저 여자는 누구니? 이혼을 이제 막 했다고 말하는 애가 왜 여자가 있어?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기는 왜 데리고 와? 제가 희선 일로 힘들어할 때 만나게 된 여자예요. 이름은 이수진이고 만난 지도 꽤나 되었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 짧다고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곁에 필요한 여자예요. 수진이가 저 도와주면서 어머니 잘 모시고 싶다고 했고요.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그렇지 곧 혼인신고도 할 거라서 몇 달 미리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새며느리와 친해지시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분명 저 사람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걸 바라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집안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희선이처럼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도 도움받을 곳이 하나라도 더 생겨서 좋고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보지 않았을 텐데 외도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했지만 내가 같이 살며 겪은 희선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여자 관계가 복잡한 아빠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를 알고 자신 스스로도 큰 상처가 있는 아들이 먼저 저 여자를 만나 외도했을 거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선이가 정말 억울한 거라면 저에게 도움을 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희선이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모습에서 아들이 말하는 정황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가슴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작은 방을 나와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음식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수진이라는 그 낯선 여자는 벌써부터 자신의 주방인 것처럼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께서 시장하실 것 같아서 요리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저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새 며느리예요. 진지 드세요. 예의가 바르다고 말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말해야 할지 자신을 새 며느리라고 소개를 한 아이는 대뜸 저에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갈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생각하며 차린 밥상을 외면할 수는 없겠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식탁에 앉게 되었죠. 그렇게 끓여온 찌개 국물을 한술 뜨는데 저는 그런 맛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태민이가 어린 시절 엄마 도와준다고 만들었던 찌개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대충 재료만 넣고 끓여도 이 맛보다 나을 텐데
대체 무엇을 넣고 음식을 만든 건지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 정도였죠. 간이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숟가락 넣기가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다른 요리로 내어온 소고기 볶음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얼마나 때려 넣은 건지 이거는 짜기만 하더군요. 설명하기론 한우라고 하던데 아까운 돈만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물에 요리한 소고기 한두 점 넣으면 국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이전에 해둔 반찬거리만 집어먹다 충격으로 밥 생각이 없다며 겨우 자리를 뜰 수가 있었죠. 그렇게 수진이라는 새 며느리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넉넉한 형편이라면 저 나이 되어서도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부족한 실력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 요리 해주겠다고 한 마음씨가 예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새며느리는 아들이 설명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 예쁘장한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 솜씨는 앞에서 말을 하여 아실 테고 어른 앞에서 보이는 예의, 평소 인성,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막 20살 정도 되었으면 제가 이해라도 해볼 텐데 아들 나이에 겨우 2살 어린 애가 출신과 다르게 저렴한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부잣집 출신에 배운 것도 많다고 하던데 뭐 저런가 했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불편한 것을 숨기지를 않더라고요. 같이 사는 내내 제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집안에서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들으라는 건지 제 뒷말을 하더군요. 아니, 같이 있어. 몰라. 자기 나이에 친구도 가려가면서 사귀나봐. 근처에 비슷한 나이 모이는 센터도 있는데 안 가. 곧 죽어도 옛날 친구들 만나야 돼. 가끔은 일부러 일어나 싶기도 한다니까. 누구만 아니면 어디다가 확 보내버리는 건데 눈치도 없는지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 완전히 거머리야 거머리. 거머리 몰라? 아 왜 그 사람 피 빨아먹는 그 징그러운 거. 아, 그래 완전 그거야. 쭈글쭈글한 게 똑같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한다면 제 말을 하는 거라 의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자신 사이에 낀 불필요한 존재처럼 저를 생각하는 새며느리여서 그런 통화 내용도 심상치 않게 들었어요. 교묘하게 하는 말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 제 말이라며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말싸움을 해보았자 제가 새며느리를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이 계속되고 몇 달이 넘어가자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며느리 생각이 더 났습니다. 희선이가 저에게 참 무심도 하지. 그간 지내면서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데 저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하는 게 섭섭하더군요. 거기다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제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며느리가 아들과 말한 것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할 때마다 아들이 저에게 말한 희선이의 외도와 일탈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자 제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친정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서 기다리기라도 할 텐데 집안 사람 하나 없어 고생을 했습니다. 직접 아들의 대학 동창들을 만나 일일이 며느리의 행방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들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연락이 끊겨 다들 희선이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죠.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다니다 한 사람에게 희선이가 있는 곳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태민이 엄마라 밝혔더니 말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선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것도 먼저 도움을 청하는 희선이의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죠. 어찌되었든 자세한 건 희선이를 만나서 들어보면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적어준 주소를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대학생들이 많이 살 법한 원룸이더군요. 그것도 주택가에서도 한참은 들어가 외진 곳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건물 안쪽에서 웬 임산부가 나오더군요. 무슨 사정이길래 임신을 하고 작은 원룸에서 지내나 싶었는데 그 임산부가 바로 내 며느리 희선인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더라고요. 희선아, 희선이 맞지? 어머님, 여기 어떻게 하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너 왜 이런 곳에서 지내? 어? 그리고 임신한 거니? 임신한 거 맞아? 그게... 울먹이며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희선이는 마냥 밖에 있을 수는 없었는지 저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 밖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창문으로 크기는 짐작은 했지만 직접 둘러보게 된 방은 저희 집 가장 작은 방보다 작았습니다. 그곳에 싱크대까지 있으니 임산부가 지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나한테까지 연락을 끊어? 그리고 이렇게 힘든 환경이면 더더욱 나에게 도움을 구했어야지.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 시어미가 혼자 우리 사이를 착각하고 있던 거야?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태민이가 하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데리고 온 이상한 여자애도 수상하고 내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만 믿을 수 있겠다. 힘들더라도 나한테 사실을 말해주렴. 아직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희선이는 한참을 고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다음 이혼을 요구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지고 잦은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집에 있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괜히 다툼을 벌이기 싫어서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수진이라는 그 여자와 하는 메시지들이요. 처음에는 경고를 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저를 무시하고 계속 만나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홧김에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게 이혼이라며 오히려 절 조롱하기까지 했죠.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상간녀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남편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버티자 오히려 남편이 함정을 팠어요. 서류 좀 동료에게 가져다 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겨우 차 안에 탄 모습으로 제가 외도를 했다고 우기고 자기가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조작해서 불륜 증거라고 겁을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쓰라며 준 통장에서 뺀 생활비를 빼돌린 거라며 어머님께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알게 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저랑 그 사람 다투는 모습 보면 어머님께서 충격받으시고 잘못되기라도 하실까봐 제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 바보야.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 나한테 말했으면 이 상황, 이 꼴까지는 안 됐었잖아. 왜 너를 생각하지 늙은 시어미를 생각해? 그럼 뱃속의 아이는? 네, 태민 씨 아이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데려가실 생각이면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여기 태민 씨가 이혼 합의로 준 돈 아끼려고 전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직 통장에 제법 돈 많아요.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아이 낳고 얼마간은 버텨야 하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아이가 좀 크면 더 넓혀서 갈 거예요. 제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야, 이거사. 너는 아직도 네 시어머니를 몰라? 어? 내가 왜 데려가? 그리고 못난 아들을 둔 나를 욕해야지. 네가 왜 죄송해? 아유, 이 미련한 거사. 잔뜩 움츠려 있는 희선이의 모습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을 놓아 제가 울자 그제서야 희선이 눈에 맺혀있던 눈물들도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두 사람은 한참을 목 놓아 울게 되었어요. 내 자식 새끼라고 하지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지 애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 애미를 봐왔고 자신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면서 어떻게 짐승반도 못한 짓을 합니까? 자기 자신만 똑바로 살면 돈 걱정, 배 골물 걱정, 처자식 걱정 하나 하지도 않아도 되는 놈이 말이에요. 울고 있는 희선이에게서는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고 아들은 언제 변한 건지 자기가 그토록 원망하던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내 자식 새끼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다 눈앞에 있는 희선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희선아, 나는 그런 놈 내 아들이라고 끼고 돌 생각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하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본다. 네가 좋다면 난 너와 있는 것이 더 좋아. 네가 내 딸 같기도 하고. 아주 작은 기대에 매달려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희선이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희선이에게 잠시만 참으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고향에 내려가겠다며 말을 했죠. 새아가도 내가 같이 생활하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나도 이제 복잡한 이곳보다는 고향이 더 편하겠다 싶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태민이 너를 먹이고 재우고 키운 값은 좀 줬으면 한다. 요즘 세상에 시골이라고 물가가 좀 저렴하겠니? 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것저것 돈 들 곳도 많으니 너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새며느리야 당연히 좋다고 얼굴에 써 있었고 아들은 의외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제 완고한 뜻에 어쩔 수 없는지 큰돈을 내놨습니다. 새며느리는 제가 하루라도 일찍이 떠나길 원하는지 아들이 원래 주겠다고 한 돈보다 더 챙겨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질문 없이 큰돈을 내어주는 게 좋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와 희선이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지낼 곳을 마련하게 되었죠. 친자식보다 희선이와 같이 지내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웃을 일도 많았습니다. 임신을 한 희선이는 집안에 놀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을 알아봤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려보았는데 듣지를 않더라고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보내주었죠. 임신한 희선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저도 뒤늦게 노인센터에서 연결시켜준 곳에서 적은 돈이었지만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선이와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엄마와 딸로 살 비비며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소중한 손자 수연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을 떠나 딸에게 힘이 되어줄 아이가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던 희선이는 주변 지인의 좋은 소개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래서 제가 수연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더없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아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서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연락이 되지 않는 어미가 궁금했더라면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일 테니까요. 평생 안 찾아올 줄 알았던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더군요. 얘기를 듣자 하니 그 수진이라는 여자에게 눈이 멀었던 아들은 꽃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넉넉하다는 집안의 형편은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여자 때문에 월급도 많은 아들이 재산을 거의 다 날렸더라고요. 쥐어짜서 나올 때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지 지금도 이혼하지 않고 아들 옆에서 있다고 했죠. 이혼을 하니마니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고 말을 하며 눈물 콧물 쏟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정이 가질 않았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던 현모양처를 모함하고 버리더니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자업자득이었죠. 너랑 내가 도시로 와서 네 아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니? 아무리 보고 배운 것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진 않았다. 사랑 겉모습에 휘둘러 살려고 한 적이 없어. 네가 지금 받는 고통 다 자업자득이다. 사람 눈에서 가슴에서 피눈물 흘리겠으며 자신도 그 정도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네가 얼마나 더 힘든 삶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나고 똑똑한 아이니 잘 살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엄마로서는 네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반성하고 평생을 속죄하면서 새 출발해라라는 말밖에 못하겠다.